안녕하세요. 에스펙트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트레이너 윤석영입니다. 이번 강의 서브젝은 HL TWHS 002 Follow Safe Work Practice for Direct Client Care에 대한 과목입니다. 직접적인 이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작업 관행 지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실수 없이 워커로서의 또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 안에서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안전한 작업 관행을 위한 작업장 정책 절차 준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과연 이 안전 표준과 같은 그리고 보건이나 이런 조직 정책이나 절차 그리고 직원의 특정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WHS 지침 내에서 작업하고 그 법규를 따르지 않을 때 지적돼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손 씻기나 적절한 경우 PPE 사용을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폐기하거나 그리고 감염 관리를 촉진하는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조직 정책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조직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 워커로서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의 전체 움직이는 그런 라인들, 소통, 경로 이런 것들도 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 기준 달성을 위한 목표도 좀 알아야 되고 보건 및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세부 정보를 좀 알아야 되고요. 보건 및 안전 목표 관리 일정 그리고 정책 검토 방법 그리고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이런 조직에 대한 것도 이해해야 되고 절차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조직 절차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작업장 점검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는 부분들 직원의 지식 교육이나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Work Health and Safety WHS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2011년에 이제 입법화된 이런 작업장이나 또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직원들은 24시간 이내에 위험한 작업 관행들을 항상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WHS 법률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직장을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기계나 재료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작업 시스템이 안전한지, 또 정보나 교육, 그리고 감독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적절한 작업 환경이나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작업장의 기준이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좀 식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식별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위험 징후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사고나 잠재적 위험을 보고할 때 회사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특히
특히 이제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이 개인 위험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우려되는 행동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이나 고객 가족들 그리고 일반인 또는 이제 뭐 동물들로부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될 때 위험 요소도 있고 주택 접근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주차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차를 잘못하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사고 보고서는 위험 및 클라이언트 관련 위험이 높은 상황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 계획이나 사례 관리 회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격리된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잠재적으로 불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요양원이나 개인주택 그리고 기타 장소에도 작업장 위험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체액이라든지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더러워진 의복, 임상 폐기물, 주사기 굉장히 예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적인 부분들, 독성이나 유해 물질들, 화학 물질 같은 것들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가스나 액체 등등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사용할 때 장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배선의 문제, 정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이 장비들이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나 또 이 방문자의 우려 행위를 통한 개인적인 위협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비정규 근무라든지 아니면 온콜 등 업무 조직 문제인데 교대할 때 교대할 때도 서로 책임 소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이나 공간 소음, 공기질, 가구, 부속품, 주차장 등등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제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워크 릴레이티드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굉장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광범위한 위험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선의 대응 수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위험 유형이 있는지 먼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여행할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에 대한 위험도 있고 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이제 이런 통이죠. 플라스틱 통에 무슨 물건을 담았다 그걸 세척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척을 했는데 그 밑에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저수지에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그 안에 약품이 있었던 것을 이제 직원이 체크를 못하고 그냥 물로 씻어서 내려보냈는데 이게 거품으로 저수지 입구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 사회복지 담당자 앞에 가서 책임자로서 이제 다 소명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오너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워커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담자 기반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일을 하다 보면 보기엔 참 얌전하고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냥 그게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어야 돼서 어떤 돌발 상황의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커리큘럼 코스에 따라서 딱 끝나고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로 여러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기반의 위험들, 직원들도 폭력적인 직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에 부적합한 일들을 막 시키거나 또 과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거나 이게 책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people base인데 일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고객의 일반 대중이기까지 다양하게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위험 식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촉발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잘 보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해버려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결정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렇게 보고 체계를 가지고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락 체계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보건안전대표라든지 직원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고용주나 안전보건위원회나 WHS에 책임 있는 기타 직원들 그리고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WHS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은 직장 내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할 때 따라야 될 지정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통신 방법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작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노트를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양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전화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화하기도 하고 또 음성 메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두보다는 사실은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함께 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세 번째에서 이제 고객과 관련된 위험 요소 그리고 우려되는 행동을 좀 식별하는 것 좀 필요하죠. 그리고 작업장 절차에 따라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 관련 위험을 이제 식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응하고 최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의무적 신고 대상이 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또 이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회사의 정책이나 이 절차의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의료적인 부분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나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행동을 도전할 위험이 큰 시기 또 직원과 고객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한 환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직원이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 배치나 할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원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식별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행동 변화라든지 공격성의 징후도 식별해야 되고요. 직장 다양한 도전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관련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을 협상하고 설정하는 것 그리고 도전적인 행동의 결과로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민하고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고객들을 다룰 수 있는데 사과하거나 그다음에 공감을 우리가 취하거나 또 책임을 수락하거나 지원 수단을 식별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위험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가 어떤 게 있을까? 특별히 이제 고객을 평가하는 문서나 개인적인 케어에 대한 플랜들 잘 좀 정리해 놔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상담 및 문제 해결 절차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 관리 문서, 특히 이제 특정 위험에 대한 정책이나 절차를 포함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후 사고라든지 뭐 상해 관리라든지 등등 이런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일을 하면 일터에서 그냥 우리가 액션만 취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오디트, 감사를 받거나 할 때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장에 그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문서로 그것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루스 카펫이라든지 느슨한 카펫이라든지 뭐 바닥이 젖었다든지 아니면 장비에 결함이 있다든지 모든 사람이 그 다음과 같은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역을 차단하거나 무언가 고치거나 그리고 수리나 교체를 준비하거나 다른 직원 및 서비스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는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공공 화장실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아니면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꼭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와 사건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보고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 관련 상급자에게 항상 보고할 책임이 있다.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일부 행동이나 의혹은 필수 통지 대상입니다. 지정된 기간에 꼭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파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장 위험을 보고할 때 어떤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구두로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남기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 또 반복되는 부분인데 작업장 위험을 보고하는데 뭐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메모나 노트 할 수 있고 레포트 양식을 장소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작성하는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네 번째 특별히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통
그 직장마다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절차에 따라서 안전보건 정책을 준수하고 해당되는 경우 회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서 작업장 환경 내에서 철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고 제기되는 위험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적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확인했어요. 또 내일 확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동일하게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 어떤 부분을요? 위험 요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이나 이런 일들, 특히 우리가 누구를 케어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작업장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서 철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업 관행을 모니터링 꼭 하시고,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서 직원을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재적인 위험의 상대적 영향을 평가하고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걸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단을 우리가 좀 식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직원이나 고객에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또 위험 요소가 좀 낮은 그런 업무 관행을 좀 개발해내야 돼. 가능하면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장 내 관리 및 치료 시설을 통합하고 직원과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이 디스커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직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배치를 지정한다. 가구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보관함, 착륙장 공간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연약한 클라이언트들에게는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조용한 근무 시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편의를 위해서 보관인 품목이나 소모품 같은 물건을 이동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험 제어 프레임워크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 혹시라도 놓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단계 통제에서 위험을 제거해야 되고, 또 레벨 2를 컨트롤하고 위험 요소를 더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고, 또 사람의 위험이나 공학적인 통제를 사용하고, 또 레벨 3에서는 관리 제어를 사용하고 개인 보호를 사용하고 장비를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5번째인데, 사고 식별과 보고 및 작업장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다양한 위험 징후에 대한 작업장 평가 능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고, 사고를 보고할 때 회사 정책의 지침과 광범위한 법률에 따라서 행동해야겠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즉각적인
원인들, 일반적으로 매우 분명하고 날카로운 물건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확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직원이 작업장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받거나 교육을 받아서 심각한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죠? 피로라든지, 그리고 보완되지 않은 객체, 리프팅, 공격적인 행동, 예기치 않은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어떤 승인들을 받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꼭 트레이닝을 받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훈련을 잘 받고 완료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건물 화재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예를 잠깐 든다면 일반 직원이 경보를 울리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자나 지방 소방서 모든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거, 레지스터의 이름을 부르거나 건물을 청소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전화하도록 요구하고 허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뭐, 불시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가 받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소방관이 승인할 때까지는 이 건물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기본적인 화재 안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화재나 또는 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화재 위험이 높은 그룹, 또 화재 위험 식별, 화재 경보기의 최적 배치. 그러니까 이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꼭 간직해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그러니까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으시고 꼭 인지하셔서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잠시만요. 다섯 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수동 취급을 위한 안전한 작업 관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동 취급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동 취급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동 취급 절차 또 작업 지침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된다는 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수동 취급 절차를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서
회사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게 되고, 보다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수동 취급과 관련해서 회사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지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 언어, 영어, 시각적인 그런 내용들 제공되는 거. 예를 들자면 뭐 비디오라든지 WHS 표시판이라든지 뭐 기호라든지 기타 그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등등. 그리고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험 관리와 관련된 치료 계획 포함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그 리프팅을 이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리프트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역을 비우고 물체를 잡고 지지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또 물건을 몸 가까이에 붙여서 뭘 좀 해야 되고 또 안정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를 적절하게 잡거나 지탱해야 되고 등을 구부리지 않아야 되고 비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동 위협을 식별하고 작업장 절차에 따라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이 파트에서도 끊임없이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동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 내에서 회사의 정책 내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인데 수동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위험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작업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필수적이기도 하고 근로자는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꼭 따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동 처리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반용 쟁반 및 기타 품목에 대해서 폴더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들어올리는 작업에 대해서 침대에서 사람을 이동하거나 서 있는 것을 덮거나 의자나 휠체어로 옮기거나 물건 들어 올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밀기 및 당기는 거. 그리고 트롤리 밀고 샤워 의자를 사용하고 드레싱 고객들을 돕는 일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도달 및 자세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수동 처리가 필요하겠죠. 움직이는 사람들, 관리 가능한 물품을 운반하고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품을 운반하고 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포스트럴 무브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서로 다른 유형의 부상을 유발하고 직원과 고객에게 특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는 직원을 대신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자세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지원을 받지 않거나 미끄러지면 부상을 입을 수 있고 간병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또 이에서 관리 가능한 물품 운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에 충분히 작은 물품을 의미합니다. 무겁더라도 관리 가능한 그런 물건들. 또 가벼운 그 품목이나 음식 쟁반이나 클립보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기억할 건 무거운 물건 운반할 때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홀이라도 뭐 사고 나지 않아야 되니까. 또 이제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품을 이동할 때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손상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수동적으로 취급할 때 또 척추나 목에 혹시라도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가 삐걱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위험 요소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특별히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절차, 자신을 다치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상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이유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신체의 긴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기술과 옵션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하는 거니까 일함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특히 수동 취급 위험 보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휠체어라든지 리프팅 커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에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 산업에 대해서 적합한 장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비들을 적절히 이렇게 알고 활용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호이스트라든지 슬라이드 시트라든지 스탠딩 리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뭐 다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여러분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 설명서 충분히 읽어보시고 매뉴얼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시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큰 물품을 막 이동하거나 무겁거나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도 조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사람들 관리 가능한 부분들 등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험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실행 코드 웹사이트에 있는데 책자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파트를 좀 볼 텐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파트를 좀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서 이제 세 번째 파트 수동 취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조치 적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더 넓은 법률에 따라서 수동 처리 실행 규범 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수동 취급과 관련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통제 조치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평가에 대한 파트입니다. 수동 처리 실행 강령에는 특정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동 처리 활동의 위험 요소는 다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작업 기간 및 빈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뭐 지하 상태인지, 아니면 조명 관계, 라이트, 그다음에 히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해진 힘이나 인력 관리에서 위험은 다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고객의 신체 일부라든지 전체를 지지하는 제어의 능력, 그리고 움직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르는 능력, 통증 수준, 그리고 이 카테터 및 IV와 같이 클라이언트 부착된 모든 장비라든지 고객의 의료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 자세가 채택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험 평가나 정보 및 실행 코드는 다음 앱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참고 앱들을, 웹사이트를 쭉 한번 여기 살펴보시고 나서 위험 평가에 대한 그런 도구들이나 제어 조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히 이제 통제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수동 취급과 관련된 위험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어 조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나 또 클라이언트의 변경, 그리고 업무 조직 또는 관행의 변경, 또 작업장 레이아웃의 변경, 그리고 취급량의 최소화, 장비 제공하는 것과 작업별 교육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작업의 일부로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 한 네 파트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개인 위생, 표면 청소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조치를 살펴보고, 또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상의 표준 예방 조치를 통합할 때 유익이 뭔지 이익이 뭔지 인식하는 것들,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직원들이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감염 관리 수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표준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표준 예방 조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스텝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생각할 텐데, 추가 감염 관리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표준 예방 조치만으로는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예방 조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 조치에 대한 부분, 추가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제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통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해를 실천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전문성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추가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표준 절차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게 되면서 필요할 때 추가 단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감염 위험을 식별하고 작업장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된다는 건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염 유형이 취약하고 몸이 좋지 않은 클라이언트와 작업할 때 다음 유형의 감염이 노출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이제 황색 포도당 구균, 피부 감염의 일종이죠. 연쇄상 구근 박테리아, 상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스트랩 이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과 관련된 결막염이나 또 배탈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되는 경우는 뭐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뭐 구순포진, 에이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피부 발진에 대한 부분은 옴, 대상포진, 피부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전염성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인데 A형 간염이나 홍역, 그리고 수막염 등, 그리고 이나 기생충.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참빗이라고 있었잖아요. 머리를 막 빗어서 이를 잡는 이나 기생충, 머릿니, 개, 백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식중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캄필로박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경로가 있지만 이런 방법 중 하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본이라든지 피부 접촉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공유 표면을 통해서.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을 통해서 점액이나 고름, 대변, 피 이런 걸 통해서도, 또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범 사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표면 및 장비를 살균을 깨끗하게 자주 반복해서 하는 거, 그리고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때 꼭 입을 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염성 있는 사람하고는 분리시켜 놓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아픈 사람을 좀 인식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아마 이 워싱 핸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 씻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이 직장에서 접할 수 있는 추가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도 받게 되는데, 기타 이 감염원에 대해서 다음 원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식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덜 익힌 음식을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열악한 위생 환경이면 식중독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동물로 인해서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고양이 스크래치로 인해서 질병들, 라임병이라든지 톡소플라스마증, 광견병 등,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 통해서, 친구나 동료 통해서 그렇게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죠. 모든 유형의 전염병이라든지 기생충 등. 그 다음에 이제 풀하우징인데, 이제 주택이 불량해서 생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이라든지 축축하게 늘 습기가 가득하니까 그
그걸로 인해서 흉무 감염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위생불량이죠. 그래서 이제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조직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과 WHS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과 WHS 지침 내에서 작업장 문제를 논의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WHS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은 직장에서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작업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주가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모든 워커들이 더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효율성 수준이 높아지고 직장 상해라든지 질병 사례가 많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안전한 직장을 제공해야 되겠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장비가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장비가 안전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또 제공해야 되냐면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감독, 슈퍼바이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HSC 시스템이나 절차 확인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경우 PPE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이제 안전한 직장이나 환경, 뭐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 해야 될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전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지면 그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게 되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PPE 착용을 꼭 안전 보호 장비를 꼭 좀 착용을 해야 되고 또 안전 절차라든지 요구사항에 준수를 해야 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 점검, 두 번 점검, 세 번 점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 그 찰나에 바로 문제가 터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매일 처음 하는 것 같은 긴장감 이걸 늦추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비나 자원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담당할 때 그 직장이 나와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런 직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워커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비라든지 회사와 관련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관련된 모든 자원들은 가능하면 정말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파괴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물건을 막 다루는 경우, 많이 파손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안전장비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신이나 동료, 또 클라이언트, 대중의 안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WHS 이 보고하는 그런 문제들 안에서도 위험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니어 미스 하는 거 우려 사항들을 철저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직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작업장 문제라든지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겠죠. 뭐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과도 논의할 수 있겠고, 또 우리를 지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하고도 논의할 수 있겠고, 또 팀 리더하고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관리자들하고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WHS 협의나 또 참여와 관련된 입법 요건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작업 보건 및 안전 모델, 그리고 현재 관련된 주마다 또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지역의 그 주마다 수동 처리 행동 강령을 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작업장 안전회의나 검사 및 자문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안전회의 참여 및 또 그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이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 행위에 대한 그런 인식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제 이 상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직장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은 이런 경우 이제 참석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의 공식, 비공식적인 채팅이라든지 사업장 견학 중에 토론을 한다든지, 그리고 총회 중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한다든지, 또 툴박스 토크라든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투어 관련된 부분인데, 작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안전 투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안전 샘플링에 대한 부분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역이나 관행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안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점을 질문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사고 검사에 대한 부분,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또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놓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장 평가도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 자신의 작업 영역에서 안전한 작업장 정책 및 절차의 개발 그리고 구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이나 조직 정책에 따라서 작업장 절차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고, 직원 교육 및 감염 관리와 같은 참여 절차에 관한 회사 정책도 따르고 지원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참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참여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먼저 이제 문서화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사실은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구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숙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련 서면 작업장 정보에 쉽게 액세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 및 비공식 WHS 회의, 보건안전위원회, 보건안전대표회의, 협의, 기획, 구매, 또 기타 위원회 이런 것들, 또 요청이나 우려사항을 제기하기 위해서 기타 수단이나 프로세스 경영진에 대한 제안이나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진에 대한 제안 및 이 보고서 제공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또 어떤 회의를 참석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인스턴트 기여에 대한,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해서 특별히 WHS 절차를 포함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험이나 위험 식별 보고에 대한 내용들, 팀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 교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의견이나 견해들, 그리고 지식을,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침이나 작동 설명서에 따라서 장비를 사용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번 서브젝트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신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작업장 시스템이나 장비, 그리고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안전한 작업 관행을 유지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5번째 마지막 파트 안에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조직 내 건강 및 안전 표준의 변경 사항과 더 광범위한 법률을 고려해서 조직의 건강이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장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걸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그 기계의 안전성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기타 위험한 사업 항목이 보관되어 있는지, 또 작업 환경의 청결 상태라든지 정돈 수준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폐기물의 축적과 제거에 대해서도 항상 좀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절차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비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장비 평가는 다음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조업체의 지침에 근거해서 장비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정한 온도가 필요한지, 그렇죠? 추운 데서는 사용이 안 되거나, 또 너무 더울 때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또 부식 정도, 또 풍화 영향을 고려해서 정말 이 장비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직원이 장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이 기계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획되고 구조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장비가 투입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때 정말 직원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리하게 되면 이제 장비가 망가지게 되겠죠. 물론 아주 작은 거라도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되면
이제 기계들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비에 의존하는 정도는 되는지 확인하고 평가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장비 오작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두 번째, 자신의 스트레스나 피로 수준을 반영하고 작업장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에게 보고한다. 이 서브젝트 자체가 이제 직접적인 고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꼭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을 스스로 모니터링 하라고 하는 거야. 특별히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스트레스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리스트도 스스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작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는 파트를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기관 정책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할 때 적절한 절차를 취하라, 그런 건데, 직장의 요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할 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가 막 쌓이게 되면 일반적인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고 좀 과하게, 우리가 이제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스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스트레스나 피로가 과도하게 되면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피로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너무 과하지 않도록,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피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과도한 압력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제 스트레스, 피로 많이 받잖아요. 주변에도 보면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그것이 안 되거나 한 번, 두 번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이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인데,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못 이루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리고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옛날 속담에 보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만 못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끝냅니다.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다가 중단하면 이게 왜 중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대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 상황, 시간, 노력 다 동원해서 했는데 중단이 됐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호전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스톱되었을 때 왜 스톱되어졌는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직장에서도 굉장히 과도한 그 기대, 높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있다고 하면 그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실은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직장 안팎의 관계도 분석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일터에서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연결되죠. 개인이 있는 속한 커뮤니티,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그리고 직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에서 어느 쪽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 분석을 정확히 좀 해야 되겠고 장기간에 걸친 상당한 육체적 노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몸이 건강해야 또 정신이 건강해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해 보시면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냥 누워서 자면 좋겠잖아요. 그때 하고 몸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서 불순물들을 배출하고 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자버리면 쉬어버리면 당장은 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몸이 회복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좀 힘들어도 땀을 흘리고 불순물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후자 거를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상당한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경우 있고요. 업무 완료에 필요한 정신적 노력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버된 과중한 업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위한 조명 수준 및 제한된 공간을 포함한 환경 요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오피서적인 그러니까 사무적인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직원이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 및 피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혈압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뛰면 혈압이 올라가면 가슴이 막 뛰고 통증이 오기도 시작하고 그렇죠? 심계항진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복통이 오기도 하고 두통도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잠이 안 오고 피로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해지죠.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스트레스나 피로의 증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장 보고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언급을 할 텐데 이 파트에서는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 사고 발생 시 보고에 관한 회사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이 작업장 사고에 대한 보고인데 작업장 사고의 위험은 조직의 특성과 직원의 주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수시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상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러한 이벤트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력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와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조치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직장 내에서 어떤 카운셀링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고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작든 크든 떠나서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 직장인들의 건강과 또 안전에 대한 인식들을 끊임없이 좀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긴 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언제 결과가 나타나냐면 일터에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일터에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습인데 현장에서 내가 고용돼서 일을 하기 전에 실습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서 여기 가능한 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실험적인 그런 자세로 실습을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파트에서 이 실습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이론적인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져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격증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제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물 통과해서 자격증 따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내가 현장에서 정말 고용이 돼서 직원으로 일할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가상해서라도 이론적인 것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하는 것도 그리고 영상을 좀 찾아서 한번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좀 검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실습이라고 하는 코스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습하고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의문점을 던져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 특별히 이제 이 학교와 또 실습하는 장소, 실습기관,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 이 코스들이 같이 세 기관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잘 하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만 학교도 도움이 되고 기관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플랜을 짜잖아요. 그 플랜의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론적인 부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셨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좀 서로 나누고 해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좀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